쇄신 놓고 내분.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셔가지고 다시 당선돼서 복당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것이 무슨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선택권에 대한 그런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걸고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그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여야 간 호남 대전 못지않게 뜨거운 게 바로 쇄신 경쟁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는 세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자 국민의힘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의 무공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무공천을 가장한 공천이다. 국민의힘은 탈당 후 복당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라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하동대 기자 나오셨는데 권영세 공관위원장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무공천을 밝히자마자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쇄신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정확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무공천을 가장한 공천이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그런 배신 행위죠.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없는 행위고 제가 보기엔 아마 김재원 의원이 조만간 아마 스스로 저 얘기 자체를 아마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궐선거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5군데서 일어나잖아요. 물론 2군데 서울 종로라든지 아니면 서초 이런 데는 스스로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그냥 나갔으니까 공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곳은 모두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비리 혐의로 인해서 그 자리를 결국 나가게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동안 여야가 모두 그런 경우에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 그때 공천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안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 일을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똑같이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명분조차에도 크게 금이 가는 그런 행위다. 저는 아마 스스로도 아마 바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랑 호흡을 맞춰서 반년 이상 활동해온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공천 방침이 좀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어가지고 우선 당 대표로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하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들 엄중하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물령망동 정중어산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현정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우회적으로 불출마를 요청한 걸까요?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당 지도부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방송에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정권 교체라는 대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딱 무공천 하니까 하루도 아니고 어떻게 2시간 만에 바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당에서 어떤 면에서 이 결정 자체가 정치 쇄신이라는 또 자신의 명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을 그나마 그래도 좀 하루라도 건너서는 모르겠지만
2시간 만에 바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럼 이거는 어떤 면 아까 그 여당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짜고 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반응이잖아요. 예. 그럼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온 것은 결국은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냐, 대구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어쪽 후보라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지역구가 경북 의성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공천 탈락해서 다시 또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떨어지고 그다음 최고위원 돼서 이번에 또 대구 비니까 또 대구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진작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했어야죠. 일반적으로 일반 당원이 나가는 거는 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당 최고위원이 어떻게 당의 이런 중요한 결정에 그것도 잽싸게 좋게 이야기하면 잽싼 거고 나쁘게 하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나가니 당대표가 저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김재원 최고가 정말 당의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올린 글입니다.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지난번 두 사람의 회동 당시에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전략 공천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갈등이 깊어졌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 하동대 기자 보실 때 이것도 홍 후보가 선대위로 합류하는 데 명분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 중남구에 거기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홍 후보가 즉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얘기했던 분, 그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잖아요. 예. 그분은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아주 적게 나와요. 뭐 1, 2, 3, 4위 안에도 안 들어요. 실제로 아마 뭐 여러 결과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나온다면은 예. 아까 뭐 이현종 위원이 얘기했지만 누구를 심어도 바로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지금 거기 뭐 전략 공천 안 하고 전략 공천 안 해주고 대신 공천 안 한다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될까 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상임 고문직 수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오히려 지금 대구시장을 원래는 지금 권영진 지금 현 시장부터 한 8명이 지금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여기에서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도와주지 않고 나중에 그러면 거기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그때 나온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도와주겠습니까? 그 여기서 도와줘야만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지 없겠다. 아마 그런 고려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자신에서 대구시장이 돼봐야 되겠다.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2번 했죠. 경남도지사 2번 했죠. 당대표 2번 했죠. 할 만한 건 다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나왔던 곳이 대구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시장을 해보고 싶은 게 자기 아마 속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홍준표 의원이 아직 정확하게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동대 기자의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점도 같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쇄신 논쟁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586 그룹의 용태론이 부상을 했는데요. 별다른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586 용태론을 처음 제기한 김종민 의원이 오히려 당내 내분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김종민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86이 용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글이 맞습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 이 제도 개혁에 우리 86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정치 그만두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의원님도 86이시잖아요. 그럼 용퇴하실 겁니까?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노력하자. 알겠습니다. 네, 용태론 핵심 사람이 아니다 제도다. 이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대적 과제 해결과 당장의 위기에 대응할 정치체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모두 집에 가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86세대의 소임입니다.
네, 이동학 최고위원 다음 날엔 SNS에 다시 한번 586을 향해 용퇴를 구했습니다. 이 말을 꺼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정치 물려주실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쇄신 카드로 꺼내든 586 용퇴론이 오히려 당내 갈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위원의 의견, 개인적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갈등으로 부각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586 용태로는 본인들 입장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586가 나이가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586이 386 때부터 국회의원 하셔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20년가량 정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 오랫동안 있으시면서 했던 분들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좀 젊은 사람이나 다른 분들에게 젊은 사람 제가 표현하면 나이를 얘기하니까 안 되겠군요. 어쨌든 다른 신인들에게 좀 물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 국민적 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이렇게 그분들을 코너로 모으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초박빙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그분도 결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후보는 586 용태론에 어떤 입장일까요? 이 후보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받는 국민정당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특정인들의 정치 은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감히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우리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 쇄신의 가장 확실한 쇄신이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586 용태론까지 나온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제가 감히 직접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해달라는 이야기겠죠. 저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저도 586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586 정치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한 20여 년 동안 정치의 중요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권에 들어있던 새로운 피다. 이러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요약하고 싶은데요. 첫째,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즉 국민들의 이의와 요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적인 장관들 다 586들이 했습니다. 부동산 어떻게 됐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면 실제로 이 586 세대라는 게 당시에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만 있었지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너무 진영 논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나 아니면 이 하나만 틀려도 다 서로 간에 갈라쳐서 즉 조국 사태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영에 빠져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몽상에 빠져 있었다. 저는 이게 대북 정책의 실패를 봅니다. 결국은 북한의 어떤 이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환상적인 대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지금 여권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게 저는 여기에 가장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가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그 반전의 가장 충격적으로 핵심적으로 클 부분은 바로 인적 쇄신이죠. 바로 이 여권의 핵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586들이 자진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는 퇴장하겠다. 우리 후세에 물러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일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걸 내심 요구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인해 장벽이 굉장히 크죠. 과연 그게 저는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반전을 노릴 수 있는 핵심적 카드 바로 지금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전부 다 586 세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세대들이 무슨 결정을 할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 586 정치의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무능, 진영 논리, 몽상이다 얘기했는데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쇄신 경쟁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내각 통합정부 카드를 꺼내들자 윤석열 후보 청와대 이전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국민내각, 청와대 이전 모두 새롭지 않습니다. 하종대 기자께서는 왜 자꾸 이런 공약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개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특히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국민내각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정파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장관, 차관 이거 기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좋은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자기가 당선됐을 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뭐 어느 경우에는 이제 동의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는 원전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어? 야당 쪽에 있지 여당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충분히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거는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데, 그동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했다가 지금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테러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경호 전문가들 얘기는, 물론 경우가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경호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니, 경호를 문제 삼아서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핑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한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거고, 특히 그냥 단순히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 즉 대통령과 비서들, 그런들끼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냥 실행만 시키는 걸 장관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장관을 불러서 국과장까지도 불러가지고 직접 토론하고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방식을 바꾼다고 하니까, 만약에 자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이전 공약이 관심을 끈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에서 우리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후보 측은 거꾸로 영빈관만 빼고 이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무속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아마 그런 뭐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영빈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 공식적으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호텔에 이제 묵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레어 하우스라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유지하기도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사실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와대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국빈들이 오실 때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빈관 같은 경우는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와대의 이전 자체는, 저도 이게 청와대 들어가 보고 하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예. 워낙 사실은 또 좀 조용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앵커도 이제 출입을 해봤지만, 예.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광화문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또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직접 매일 접촉을 해야지만이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요구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실제 김건희 씨의 어떤 발언 등등한 논란이 돼서 아마 계속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이유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건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